1456년 6월 세조 앞에 끌려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세조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 매서운 눈빛을 던집니다. 절친한 친구 성삼문이 신숙주를 향해 세종대왕의 유언을 상기시키며 저주처럼 외칩니다. 원손을 잘 보필하라던 말씀을 벌써 잊었느냐고 그를 악한이라 부르며 비난합니다. 그 순간 신숙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한때 가장 가까운 동료였던 두 사람이 생사를 가르는 적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신숙주는 500년이 넘도록 변절자로 낙인 찍혀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439년 23살의 젊은이가 조정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의 이름은 신숙주. 진사시, 초시와 복시에서 연이어 장원을 차지하고 생원시까지 합격한 천재였습니다. 문과 최종 시험에서도 제3인으로 급제했죠. 요즘으로 치면 여러 국가고시를 동시에 패스한 것과 같습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다는 말이 어울릴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2년 후인 1441년 25살의 신숙주는 조선 최고의 싱크탱크 집현전에 배정됩니다. 세종대왕이 직접 선발한 젊은 인재들만 모인 곳. 그곳에서 신숙주는 한 살 아래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성삼문이었습니다. 자신보다 1년 먼저 과거에 급제한 수재였습니다. 두 사람은 학문을 겨루고 서로의 학식에 감탄하며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갑니다. 어느 날 밤 세종대왕은 집현전을 지나다 불이 꺼지지 않은 방을 발견합니다. 신숙주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을 더 살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달기 울 때까지 공부하다가 그제야 잠이 들었다고 보고됩니다. 세종은 깊은 잠에 빠진 신숙주에게 자신의 용포를 벗어 덮어줍니다. 얼마나 깊은 신뢰였을까요? 세종은 신숙주를 큰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1443년 신숙주는 일본의 서장관으로 파견됩니다. 산천의 경계와 요충지를 샅샅이 기록하고 조선 최초의 대일 외교 지침서 해동제국기를 저술합니다. 그의 언어 능력은 독보적이었습니다.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여진어 4개 언어를 통역사 없이 구사하고 번역까지 가능했습니다. 1446년 9월 29일 신숙주와 성삼문은 함께 세종의 수건사업 훈민정음 창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종은 종종 손자 단종을 안고 집현전을 찾았습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 이 아이를 잘 보살펴달라고 당부하며 조선의 미래를 집현전 학자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1450년 2월 17일 세종대왕이 세상을 떠납니다. 신숙주의 나이 34살. 삶의 이정표였던 세종을 잃은 충격 속에서 그는 다짐합니다. 세종의 뜻을 이어 문종을 잘 보필하겠다고. 하지만 1452년 5월 문종마저 즉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왕위에 오른 것은 겨우 12살의 어린 단종. 조정은 혼란에 빠집니다. 단종이 즉위한 지 3개월 후인 1452년 8월 10일 신숙주는 한 사람의 부름을 받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신숙주와 나이가 같았던 수양대군은 집현전에서 한글 창제에도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두 사람은 가까운 사이였죠. 술잔을 기울이던 수양대군이 농담처럼 말을 꺼냅니다. 장부라면 사직을 위해서 목숨도 걸 수 있어야 한다며 자신과 함께 명나라에 가지 않겠냐고 제안합니다. 단종의 즉위를 명나라 황제에게 승인받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카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달랐죠. 당시 좌의정 김종서를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 기회에 조정 내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신숙주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려 했죠. 왜 하필 신숙주였을까요? 아버지 세종이 큰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숙주는 어떻게 답했을까요? 그는 나란 일을 하다 죽는 것이 마땅하다며 수양대군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당시 집현전 학자 하위진은 사직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늙은 여우가 없어지면 돌아오겠다고. 늙은 여우는 김종서를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일부 집현전 학자들은 권력을 휘두르는 김종서와 같은 대신들에게 반발하고 있었죠. 신숙주는
수양대군이 왕위를 노린다는 것까지 짐작하지 못한 채 수양대군의 제안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권력을 남용하는 대신들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여겼을 수도 있죠. 1453년 2월, 약 5개월간의 여정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로부터 8개월 후, 1453년 10월 10일 밤,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수양대군이 김종서와 황보인 등 단종의 측근들을 불시에 습격한 것입니다. 계유정난. 명분은 대신들이 어린 임금을 휘둘러 나라를 어지럽힌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후 정권과 군권을 모두 장악합니다. 그리고 5일 후 신숙주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정난의 공을 논하여 신숙주를 2등 공신으로 삼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유정난의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는데 2등 공신이라니. 당시 집현전에서 숙직 중이었던 성삼문에게도 3등 공신이 내려집니다. 이것은 회유였습니다. 조선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집현전 학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정치적 술수였던 겁니다. 보상도 엄청났습니다. 신숙주는 45만 평의 땅과 거액의 금전을, 성삼문은 30만 평의 땅과 노비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공신 책봉을 사양합니다. 성삼문은 여러 차례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신숙주는 한 차례 거절했지만 결국 받아들입니다. 왜 신숙주는 받아들였을까요? 어차피 정난이 벌어지고 상황이 바뀐 이상 빨리 수습해서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이 백성을 위한 일이라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거부할 수 없는 압력이 있었을 수도 있죠. 이 모든 것은 곧 터질 거대한 비극의 전조였습니다. 1455년 유니월 11일, 마침내 수양대군은 조카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넘겨받습니다. 세조로 즉위한 것입니다. 단종의 옥새를 세조에게 전달해야 하는 순간, 승정원 동부승지였던 성삼문이 옥새를 안고 목 놓아 통곡합니다. 차마 건네지 못하는 것이죠. 엎드려 옥새를 기다리던 세조가 고개를 듭니다. 그의 눈빛이 우는 성삼문을 매섭게 쏘아봅니다. 얼마나 긴 침묵이었을까요? 결국 옥새는 세조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성삼문과 집현전 동료들은 절망합니다. 그중 박팽년은 경복궁 경회로 연못에 뛰어들겠다며 자살 소동을 벌이기까지 합니다. 한편 세조가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후 신숙주는 1등 공신으로 책봉됩니다. 신숙주는 이미 세조의 최측근이었던 한명회와 사돈을 맺고 혼인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딸을 세조의 후궁으로 들이게 되죠. 이제 신숙주는 세조 정권과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1455년 10월 신숙주는 세조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문서를 들고 명나라로 떠납니다. 단종이 명나라 황제에게 세조의 즉위를 알리고 승인해달라는 문서였습니다. 물론 세조의 입맛대로 작성된 것이었죠. 4개월 후인 1456년 2월 21일 무사히 명나라 황제의 승인을 받아 돌아온 신숙주를 세조는 용상에서 내려와 맨발로 맞이합니다. 세조는 옛날 먼 길을 함께하며 꿈꿨던 중대한 일을 이제야 이루었으니 그 기쁨을 어찌 다 헤아리겠느냐고 말합니다. 신숙주가 탄 배는 순풍의 돛단 배처럼 쭉쭉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성삼문과 집현전 학자들은 전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D-Day, 1456년 6월 1일, 세조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온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연회날이었습니다. 들뜬 분위기를 틈타 세조의 호위를 위해 무기를 들고 연회에 참석하는 무사 벼룬검들을 이용해 세조를 제거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타겟은 세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삼문은 동료들에게 말합니다. 신숙주는 자신과 서로 좋은 사이지만 그러나 죽어야 마땅하다고. 아무리 소중한 친구였다 해도 정당한 왕을 저버린 채 세조의 편에 선 신숙주는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종과 세조, 그 운명의 갈림길에서 서로 다른 길로 들어선 신숙주와 성삼문. 드디어 연회날이 왔습니다. 성삼문과 학자들은 긴장한 마음으로 거사 준비를 마칩니다. 그런데 그들의 야심찬 계획은 시작도 하기 전에 무너집니다. 왜였을까요? 세조에게는 세조를 떠받치던 양날개가 있었습니다. 한쪽이 신숙주,
다른 한쪽이 한명회. 그날 한명회는 뭔가 직감적으로 이상함을 느낍니다. 연회장을 살피다 세조에게 건의합니다. 오늘은 연회장에 무기를 들이지 않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세조가 그의 말을 따릅니다. 벼룬검들이 연회장에 들어가기도 전에 무기가 차단되었습니다. 거사는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사가 실패한 바로 다음 날, 성산문과 집현전 학자들이 줄줄이 의금부로 끌려가 세조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세조를 상대로 역모를 꾀했다는 죄목이었죠. 누가 밀고 했을까요? 성산문과 함께 거사를 도모했던 집현전 학자 출신 김질이었습니다. 한 번 계획이 어긋나자 공포에 떨던 김질은 스스로 내부 고발자가 된 것입니다. 김질은 영변의 대가로 상을 받고 그 뒤로 관직도 잘 이어나갔습니다. 분노한 세조 앞으로 끌려간 성산문과 집현전 학자들. 하지만 그들에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성산문이 세조에게 말합니다. 나리가 남의 나라를 도둑질하여 빼앗으니 성산문이 신하가 되어서 차마 군부에 충성하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천륜을 어긴 세조의 즉위 과정을 비난하며 당신은 왕이 아닌 도둑이라 선언한 것입니다. 성산문의 입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선을 옆으로 돌려 한 사람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신숙주였습니다. 성산문은 세종대왕이 원손을 안고 뜰을 거닐며 했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천추만세 뒤에 너희들이 모두 이 아이를 잘 보살피라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았는데 어찌 잊었느냐고. 신숙주, 내 악함이 이 정도에 이를 줄은 생각지 못했다고 외칩니다. 살아생전 세종의 유지를 버린 신숙주, 그 악함에 치가 떨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신숙주의 마음이 어땠는지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숙주는 친구 성산문이 비난해 말문을 잃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신숙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참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세조의 사람됨과 능력, 포부를 잘 알지 않느냐고. 그렇다면 우리가 신하된 도리로서 마땅히 우리의 머리를 그에게 빌려주어 국가를 올바로 지탱해 나가는 게 우리의 할 일이 아니냐고. 결국 성산문은 이게 하위지, 유흥부와 함께 문무백관이 보는 앞에서 사지가 찢기는 거열령에 처해집니다. 그들의 목은 본보기로 3일 동안 저잣거리에 내걸렸습니다. 옥중에서 사망한 박팽년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성원까지. 세조와 신숙주를 죽이려 했던 사육신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세조는 신숙주와 사육신이 몸담았던 집현전까지 폐지해버립니다. 신숙주는 정말 변절자였을까요? 500년 넘게 이어진 논쟁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가설, 신숙주는 권력욕에 눈먼 기회주의자였다. 근거는 명확합니다. 세조편에 서서 영의정까지 올랐고 막대한 재산과 권력을 누렸습니다. 심지어 1457년 9월 10일 신숙주는 세조에게 이렇게 건의합니다. 노산군으로 강등된 단종을 편히 살게 둘 수는 없다고. 단종을 죽여야 한다고 앞장서서 말한 것입니다. 약 한 달 후인 1457년 10월 21일 단종은 영월 유배지에서 사망합니다. 이보다 더 명백한 변절의 증거가 있을까요? 하지만 모순점도 있습니다. 신숙주는 계유정난에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신 책봉도 한 차례 사양했습니다. 그리고 세조에게 바른 말을 아끼지 않았다는 기록이 많습니다. 임금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직언했습니다. 공신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처벌을 요구했고 세조의 공신 우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권력에 취한 사람의 행동과는 거리가 멉니다. 두 번째 가설, 신숙주는 나라의 안정을 위해 현실을 선택했다. 당시 조선은 혼란의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12살 어린 왕, 권력을 남용하는 대신들, 끊임없는 왕위 복위 운동. 신숙주는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혼란이 계속되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세조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신숙주는 세조가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신숙주는 세조시대 동안 수많은 편찬 사업을 이끌며 조선 전기 문물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역사서, 예법서, 법전, 외교 서한. 그는 온 힘을 나라를 세우는데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남습니다. 단종을 죽여야 한다고 건의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당시 단종의 삼촌 금성대군이 2차 단종 복위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계속해서 복위 운동이 일어날 것이니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냉혹하지만 국가의 안정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세 번째 가설, 신숙주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계유정난 이후 신숙주는 이미 세조 정권과 깊이 얽혀 있었습니다. 한명회와 사돈 관계를 맺었고 명나라에서 세조의 즉위를 승인받아 왔습니다. 딸을 세조의 후궁으로 들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조를 배신한다는 것은 자신과 가문의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게다가 사육신의 거사를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친구들을 고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역모에 연루될 수 있었습니다. 침묵이 곧 생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신숙주가 거사를 미리 알았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산문도 신숙주를 암살 대상으로 지목했지만 거사 계획을 알렸다는 증거는 없죠. 신숙주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까요? 네 번째 가설, 신숙주에 대한 평가는 후대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왜곡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신숙주의 아내가 신숙주에게 화를 내며 자살을 시도했다는 유명한 일화. 당신도 성산문과 함께 절개를 지켜 죽을 줄 알았다며 목을 매려 했다는 이야기.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신숙주의 아내는 신숙주가 명나라 사행 중일 때 이미 사망했고 세조가 위로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일화는 후대의 사육신의 충절을 기리고 상대적으로 신숙주를 변절자로 만들기 위해 창작된 것입니다. 신숙주가 죽고 200여 년이 흐른 1691년 9월, 숙종이 사육신의 묘를 발견하고 복권을 명령합니다. 사육신의 지조를 높이 평가하다 보니 반대로 신숙주를 비난하는 시선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결정타는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소설가 이광수가 쓴 단종예사에서 신숙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리를 가볍게 저버리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이 소설 속에서 신숙주에 대한 친일 변절의 시대상이 반영되며 변절자의 이미지가 더욱 강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신숙주는 누구였을까요? 신숙주는 1475년 영의정으로 재직 중 세상을 떠납니다. 죽기 직전까지 사직을 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희왕후와 성종은 세조께서 매번 그를 위증에 비교했다며 그것을 잊었느냐고 만류합니다. 끝내 그는 관직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세조는 공식 석상에서 3번이나 신숙주를 당태종의 명신 위증에 비유했습니다. 위증은 원래 당태종의 형 이건성을 섬기던 신하였습니다. 하지만 당태종이 형제를 죽이고 황제에 오르자 과거를 잊고 당태종을 섬기며 당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루었죠. 세조는 자신과 신숙주를 당태종과 위증에 겹쳐본 것입니다. 신숙주의 삶은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충절이란 무엇인가? 성산문은 한 사람, 단종에게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절개를 지켰죠. 신숙주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충성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혼란을 수습하고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데 평생을 바쳤으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단종은 죽어야 했습니다. 역사는 종종 우리에게 이분법적 선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신숙주는 변절자인가 아니면 현실주의자인가? 배신자인가 아니면 생존자인가? 기회주의자인가 아니면 능력 있는 관료인가? 어쩌면 그는 그 모든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신숙주에 대한 평가가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세조 시대에는 국가의 기둥이었고 성종 시대에는 원로 대신이었습니다. 숙종 시대에 비난의 시선이 생겨났고 일제강점기에 변절자의 이미지로 굳어졌습니다. 우리는 신숙주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패자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사육신은 죽었지만 역사의 충신으로 기록되었고 신숙주는 살아남았지만 변절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1456년 6월
세조 앞에서 고문을 받던 성삼문이 신숙주를 향해 외쳤던 그 순간, 신숙주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죄책감, 분노, 슬픔, 아니면 냉정한 현실 인식?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역사의 갈림길에서 두 친구는 서로 다른 길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영원히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그 미스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